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7번째 경술국적 파트 1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7번째 조선의 마지막 매국노 경술국적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을사오적에서부터 정미7적까지 조선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그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술국적 8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술국적 8인은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웅, 이병무, 조민희 이렇게 8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을사오적이나 정미7적에 포함되어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인물들은 제외하고 새로운 매국노들을 중심적으로 다루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이미 을사오적에서 제가 다루었던 매국노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완용 되겠습니다. 이미 을사오적에서도 다루었지만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7적에 이어서 경술국적에까지 이름을 올리며 이른바 매국노로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괜히 매국노 하면 이완용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종원경, 윤덕영. 일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완용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친일파가 바로 윤덕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73년 12월 영동면 부사 윤철구의 장남으로 태어난 윤태경은 바로 순종의 황후인 순정효황후의 아버지가 됩니다. 즉 윤덕영은 순정효황후의 큰아버지였으면서도 누구보다 친일과 매국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894년 과거에 급제를 한 뒤에 여러 벼슬을 지냈는데요. 1895년 조사 시찰단의 일원으로 선발되어서 일본을 시찰하고 귀국한 윤덕영은 그맘때부터 친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총리 대신 비서관 겸 참서관, 시독관, 내부지방국장, 법무국장, 경기도관찰사, 황해도관찰사 등을 두루두루 거쳤던 윤덕영은 조카였던 순정효황후가 황후의 책봉이 된 다음 해인 대한제국 융이 2년, 그러니까 서기 1908년 시종원경에 임명이 되는데, 시종원경이라는 것은 국내부 소속인 시종원, 그러니까 비서실의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급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윤덕영은 궁궐 내에 실권을 틀어쥐게 되는데요. 황후의 아버지인 윤태경이 건재했지만 그의 형인 윤덕영이 모든 실무를 주무르게 됩니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저격에 사망을 하자 이완용 등과 함께 장충단에서 이토 추도회를 여는데, 그 이후로도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은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일본은 송병준, 이완용, 이용구 등을 앞세워서 일진회라는 것을 조직하고요. 한일 합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고종을 설득하고 회유하기 위해서는 황실에서 힘을 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적임자로 손꼽혔던 인물이 바로 윤덕영이었던 거죠.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윤덕영을 포섭해서 고종과 순종을 회유하는 데에 힘을 써줄 것을 부탁을 했고요. 윤덕영은 당연하게 여기에 응하게 됩니다. 이미 일제는 일본 헌병들이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었고요.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끔 신문, 잡지를 엄중하게 검열해서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통치 아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16일 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조중웅을 통감 관저로 불러서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주었고요. 8월 18일에는 이완용은 내각회의에서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2일 마침내 창덕궁에서 마지막 어전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덕영과 민병석 이런 인물들은 고종까지 참관시킨 상태에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합병조약이 진행이 되었고요.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넘긴다라는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순종 역시 망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자 이때 병풍 뒤에 있던 순정 효황후가 나타나서 옥새를 자신의 치마 안에 숨겨버리는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무리 한일 합방이 중요했던 친일파들이라고 해도 감히 이 황비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옥새를 꺼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친일파들은 그래서 서로 눈치만 살피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옥새를 치마 속에 넣고 울고 있던 순정 효황후에게 다가가 곧장 치마 속에서 옥새를 꺼내들었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순정 효황후의 큰아버지였던 윤덕영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순종에게 다가가서 순종의 손을 잡고 문서에 옥새를 내려 찍습니다. 즉 친일파의 그랜드 슬래머인 이완용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제히 팔아넘겼다면 이 나라 자체를 팔아먹는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윤덕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제 역시 이런 윤덕영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에게 은사금을 46만 원이나 내려줍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한 230억에서 25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이라고 해요. 당시 이완용이 받았던 은사금이 그 3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15배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윤덕영이 했던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옥인동 일대의 땅을 윤덕영은 절반이 넘게 사들였다고 하는데 윤덕영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송석원 부지에 유럽식 대저택을 건축합니다. 규모가 웬만한 유럽 궁전을 뺨칠 정도였다고 하는데 191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1935년에야 완공된 이곳이 바로 벽수산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벽수산장은 독립 후인 1973년 철거가 됐지만 그 밖에도 윤덕영은 1910년 이후 옥인동 일대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1927년에는 옥인동 전체 총 36,361.8평의 53%인 19,467.8평을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들인 거죠. 윤덕영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일 매각의 상징이었던 이완용조차 해내지 못했던 미션을 성공하는데 이완용이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종을 찾아가서 고종이 직접 일본에 가서 일왕에게 합병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어요. 미친놈이죠. 나라를 빼앗겼는데 내 나라를 빼앗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직접 일본에 가서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씹어버리는 그런 단호함을 보이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윤덕영은 자신이 직접 고종을 찾아가서 협박과 회유를 했는데 역시 고종이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덕수궁 안에 모든 창고를 봉인을 해버립니다. 즉 궁궐 안에 모든 물품의 출입을 금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곡식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승낙을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고종의 과거 여인들과 있었던 문제를 들추면서 협박을 했고요.
그래도 고종이 버티자 윤덕영은 자신의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면서 오후 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고종의 앞을 떠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참 지독하죠. 뭐 이 정도면 거의 빚을 받으러 온 사채꾼들보다 더 독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윤덕영의 만행을 이기지 못했던 고종은 자신은 죽어도 갈 수가 없다면서 그 일을 아들이었던 순종에게 미루었고요. 마침내 1917년 6월 이 순종이 일본에 들어가서 일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는 명료합니다. 그동안 일본인을 왜구라고 비하하는 한국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 우월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조선시대에도 임금이 직접 중국 황제를 아련하러 찾아갔던 적이 없는데 하물며 대한제국의 황제가 일왕을 아련한다라는 것은 일본에 대한 조선의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제를 향해서 충성을 바치던 윤덕영의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처럼 친일 매국에 전념한 윤덕영은 그 을사오적이 받았던 피습이나 암살의 위협조차 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1940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들 역시 뻔뻔하게도 2004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산 19-2 일대의 땅 5필지 그러니까 8,331평방미터 제곱평방미터를 되찾겠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연히 패소했고요. 이완용 못지않았던 왕실의 친일파 윤덕영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후손은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앞에 나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렸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